살리시릭 애시드도 아세틸화를 시켰을 경우에 위장장애가 줄어든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었죠. 외우기 쉬운 이름, 대량 생산, 그리고 최초의 효과 있는 약. 그러다가 1918년에 진짜로 아스피린이 전 세계에 각인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역사상 기록이 돼 있는 감염병 중에서 몇 천만 명, 한 대륙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죽었던 게 두 번밖에 없는 거 아세요? 하나가 흑사병이랑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스페인 플루라고 네. 돼 있는 1차 세계대전 말에 있었던 인플루엔자, 네. 독감이죠. 스페인은 1차 세계대전 때 중립국이었습니다. 그 연합군이랑 영국, 미국, 독일이랑 전쟁을 유럽 본토에서 할 때 스페인은 중립국이라서 전쟁이랑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전쟁 말기에 군인들이 독감으로 막 몇만 명씩 죽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군인이 죽으면 적국에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기밀처럼 취급했는데 스페인은 그냥 군대가 아니잖아요. 중립국이니까 스페인은 막 스페인 독감으로 난리가 쳐서 스페인에만 독감이 있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딱 그거예요. 독감이 유행할 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유럽에서 전쟁하던 10대 후반, 20대 초반 젊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 자기 나라로 복귀한 거죠. 그래서 보고된 것만 5천만 명이 죽었다는. 우리나라가 통째로 없어진 거네요. 독감 치료제가 2000년에 자나비비어로 처음 개발됐거든요. 당연히 2000년에서 80년 전엔 독감 치료제는 없었어요. 아스피린도 치료제는 아니에요. 근데 독감에 걸리면 열이 40도, 42도 나면서 그렇게 고열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다 망가지거든요. 근육통 생기고. 근데 아스피린으로 열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버틸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약. 아스피린이 그때 굉장히 귀했어요. 왜 귀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때 책에서 보기를 원료를 이제 전쟁에 필요한 걸로 이제 쓰니까 막상 약을 생산하는데 투자를 할 수가 없었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코올타르에서 추출하는 페놀이 아스피린의 기본 재료가 된다 그랬죠. 그 페놀로 화약 만들거든요. 전쟁 때 화약 만들어야 되니까 전쟁 말밀에서 이제 화약은 줄어들고 그러면서 아스피린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도 뭐 바이엘 독점 아닌데다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죠. 오리지널 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딴 데 제약회사에서 아무리 아스피린을 생성했어도 그 레버쿠젠이라고 독일 강변에 엄청나게 큰 현대적 제약시설에서 순도 높은 아스피린을 생산하는 진짜 독일의 바이엘 아스피린과 똑같은 아스피린이지만 다른 전 세계 아스피린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 비싸도 아스피린을 사서 쓰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선호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독일 바이엘 제약회사로서 그때부터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스피린도 이제 항염증 작용이잖아요. 맞아요. 결국 항염 작용을 이용을 해서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이 비슷한 약들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해열 작용도 있고 항염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아세타미노펜, 그러니까 요즘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이런 약들도 있는데 이게 아스피린이 만들어지고 나서 얘네가 이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스피린이 왜 통증 조절하고 왜 염증을 줄이고 왜 열을 떨어뜨리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양리학적 기전을 가지고 추출 물질을 생성해내지만 그때는 효과가 있는 식물에서 추출하면 일단 쓰는 거지 뭔지 모르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1966년이면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미국이 한참 이제 발전을 할 때거든요. 그때 40대, 50대가 미국의 중추 세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1920년대 몇 살이었을까요? 10대 후반, 20대.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의 중산층, 중년층은 전쟁의 1차 세계대전 때 아스피린을 먹고 열이 떨어진 사람은 살고 안 했던 사람은 적군이고 아군이고 필요 없이 다 죽어서 아스피린이 기적의 약이라고 알고 있고 항상 상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1966년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나요. Nobody knows about wonder drug. 기적의 약인데
잘 왜 모르겠다. 그런 효과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의 바이엘도 2차 세계대전까지 끝나고 다시 이제 제약, 생화학이 60년대, 70년대 생화학, 생리학들이 막 발전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여러 개 발견될 때쯤 사람들이 아스피린이 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아스피린은 지금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일종의 사이토카인에 해당되는 그걸 억제하는 거거든요. 콕스1이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브라디키닌이나 스롬복산이란 이런 프로스타글란딘에 해당되는 염증 조절 물질을 억제하는 게 아스피린의 효과예요. 아스피린 500mg 하루 4번 써본 적 있으세요? 아니 없죠 저는. 아스피린의 해열 효과, 진통 효과는 주로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나 브라디키닌을 억제하는 데서 염증 감소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스피린 500mg 하루 2번 내지 3번 정도 먹어야지 효과가 일어나요. 근데 그 정도 먹으면 속이 속이 뒤집히네요. 뒤집히죠. 네. 뭐 이런 게 서로 맞물려 있는데 그때쯤 이부프로펜이랑 아세타아미노펜에 해당되는 약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나돌이라는 상품명이 브랜드명이 아세타아미노펜, 그 다음에 아빌이라는 상품명이 이부프로펜. 그게 왜 나왔냐? 속 안 쓰린 약이다. 아스피린. 그리고 브라디키닌과 같은 그런 항염증 효과가 아스피린 속 쓰린데 먹는 것보다 몇십 배 강해요. 근데 속은 안 쓰려요. 뭘 쓸까요? 속이 안 쓰린 걸 수도. 그렇죠. 그래서 진통 해열 목적으로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진통 해열 효과가 좋은 아세타아미노펜이랑 이부프로펜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게 1956년, 66년 그때쯤이거든요. 그때 아스피린이 결정타를 하나 더 맞아요. 베이비 붐 세대 아시죠? 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때 워낙 인구가 많이 줄어서 60년대, 70년대 이제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되면서 애들을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열나면 어떡하죠? 아스피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일종의 그 과민 반응의 일종인 네. 레이엘 신드롬이라는 게 알려지는 거죠. 네. 지금도 상대적 금기예요. 만 15살 미만은 아스피린을 먹으면 간이 면역 반응으로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좋고 속이 덜 쓰리면서 소화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약 2개가 오니까 염증약으로서 아스피린의 수명은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에 많이 줄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아스피린이. 그때쯤 해서 이제 아스피린의 이제 또 다른 우리 순환기 내과로 들어오게 된 이제 항혈전제로서의 역할이 이제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피린 저희가 1편에서도 항혈전제로서 언제 쓰고 언제 안 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잠깐 득과 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아스피린 항혈전제로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순환기 내과, 순환기 질환들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됐는지를 좀 간략하게. 예, 그 아스피린 아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어떤 그 염증 세포를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브라디키닌, 프로스타글란딘. 근데 그 중에 스롬복산이라는 물질도 있거든요. 프로스타글란딘 신세시스 합성해서 스롬복산은 굉장히 범위가 작아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아스피린은 500mg 하루 3번, 4번을 먹어야 되는데 75mg, 100mg만 먹어도 스롬복산이라는 성분은 억제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혈소판 응집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항혈소판 제제로 쓰는 건데 1897년부터 1960년대까지 염증 조절, 진통, 해열을 위한 아스피린은 500mg 하루 3번, 4번 용량이고요. 항혈소판 제제로서의 아스피린은 보통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하는데 100mg 이 정도로 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스롬복산이나 이런 프로스타글란딘은 1970년대 말에 밝혀졌거든요. 근데 아스피린이 혈소판을 억제해서 혈전을 막는다는 건 출혈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1950년대에 알려졌어요. 개업한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제 가정의학과로 개업했는데 그때 편도가 흔적기관이라서 성인에서는 감기 걸리면 목만 붓지 아무 역할이 없어서 없애도 된다는 게 그 당시 1940년대, 50년대인데 이게 스쿱이라고 왜 그 아이스크림 뜨는 네.
것 같은 편도 제거 기술이 개발이 돼서 네. 일반인들도 수술을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개업인데 이비인후과로 편도 제거 수술을 1년에 막 500번씩 하고 이런 분이 있었죠. 1950년대 효과가 입증된 진통제가 뭐가 있죠? 아스피린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몰핀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네, 뭐 조금 다른 비싸기도 스토리고. 하고 예. 그래서 그 당시 아스피린이 거의 유일한 진통제여서 별의별 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아이스피린 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편도 제거하면 되게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아스피린 껌을 씹으세요 해서 이제 진통제 목적으로 그분이 네. 썼었는데 아니, 수술 잘했는데 수술 부위 출혈이 됐다고 환자가 자꾸 합병증으로 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의사로서 치료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일반인. 근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 왜 젊은 여자분들만 자꾸 피가 나지? 이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3번만 씹으라 그랬더니 하루에 10번, 20번 아스피린 껌을 많이 씹은 사람만 아, 출혈이 있더라. 출혈이 돼서 그 사람이 아스피린이 지혈이 안 되게 하는 썸띵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걸 좀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때 심장병이나 중풍이 혈전 때문에 생긴다는 것도 또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가서 아스피린 껌을 처방하고 한 사람 중에 나이 들고 심장병 있는 사람들을 하루에 500명 수술했으니까 환자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아스피린을 먹은 사람이 심장병 재발이 적은 걸 또 알게 되면서 막 난리를 났죠. 근데 대학 교수였어요? 순환기내과 의사였어요? 아니라니까요. 네. 개업한 네. 가정의학과 의사라서 학회 논문을 써도 허가가 안 돼서 굉장히 급수낮은 저널에 그냥 쓰고 그냥 잊혀지고 있었던 게 그 당시예요. 그냥 수술해도 편도는 맞아요. 출혈이 많이 생기는 수술인데 거기다가 아스피린을 맞아요.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스피린이 혈전을 막는데 특히 혈소판에 있는 혈소판 안에 트롬백산 생성을 억제하면서 혈소판이 조그만 세포 덩어리잖아요. 그게 모여가지고 진흙 쌓이는 것처럼 지혈 혹은 혈전이 생기는데 모이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소량의 아스피린이 있고 그 정도 용량을 쓰면 조그만 혈전이 생기는 심장병, 중풍을 예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서 1970년대 초반, 74년, 77년 RCT 무작위 배정 연구를 실제로 해니까 2차 예방, 이미 심장병, 중풍이 생겼던 사람은 한 30% 전후 재발을 막는다는 효과가 70년대 말 80년대 인정이 되면서 미국 FDA에서 심장질환, 뇌졸중 2차 예방 약제로 정식으로 아스피린을 승인을 하면서 이제 진통제 해열제로서의 고용량 아스피린이 베이비 아스피린, 심장병을 예방하는 심장약으로서 제2의 인생을 80년대 말부터 살기 시작합니다.